그러니까 요즘은 팩트보다 트렌드를 잘 보는 게 트렌드, 특종이다. 예. 예측한 트렌드 중에서 아직 실현이 되지 않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지금 대선 예측이 참 어려워요. 조기 대선 예측이 유동적입니다. 아직은 판단을 못하겠다. 예,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 선생님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예. 사실은 지금 예측하는 게 가장 큰 모험이면서도 적중하면은 그게 아니 저도 뭐 결과가 친구들이랑 독서 모임 친구들이랑 예측해가지고 미국 대선 있기 한 3주 전에 내기에서 트럼프가 3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받아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15대 1로 이겼는데 지금 이제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측이거든요. 근데 사실 민주당권의 많은 분들은 지금 뭐 여론조사 안 좋아서 걱정이다 하지만 그래도 대세론을 믿는 편인데 지금 조 대표님의 이 얘기는 굉장히 그와 다르게 정말로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서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원희룡, 이재명 대 오세훈이 비슷하게 나와요. 중간치를 짚으면 한 42대 37 정도로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재명 득표율은 그 지지율은 항상 43, 40이에요. 딱 고정돼 있어요. 근데 이쪽에 누구를 붙여더라도 36 정도는 받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비슷해진 거예요. 같아져 버린 거라. 그러니까 고전적인 대선 구도로 돌아갔어요. 그건 뭐냐면 좌우 대결이니까 5%포인트 범위 안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래 됐느냐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두 가지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수사로 인식된 점, 윤석열에 대한 동정심,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의 독주, 폭주에 대한 저항, 분노 이런 게 상승작용을 이렇게. 그래서 한 달 사이에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큰 여론의 변화는요. 2009년 5월 노무현 서거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일어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전과 후의 변화 크죠. 네. 그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을 버렸잖아요. 사건이 있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것도 새로운 해석이십니다.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를 떠나서 보수 쪽 사람들은 2009년 5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것 이후에 이제 보였던 그런 흐름과 민심 변화와 좀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저도 하나 또 새로운 해석을 하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덮어쓰고 있는 그 악마화된 이런 것들은 87년 대선이나 92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가 뒤집어 썼던 거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이건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 전에 있었던 건 주로 사상적인 겁니다. 그죠? 김대중 빨갱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구체적인 범법 행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앞에 놓인 정치 일정 중에서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2월 15일과 5월 15일입니다. 2월 15일까지 항소심 재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3개월 내로 앞에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항소심이 나와야 되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요. 633 법칙이 지켜진 사례는 10% 이하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는 통했어요. 이번에는 안 통합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가 먼저 끝날 가능성도 있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 논리는 굉장히 큽니다. 그 여론은 우선 논리적이고 또 그 여론에 가세할 반 이재명의 그 감정이 대단하고 또 한 사람이 감옥에 있다는 거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는 것에 대한 울분 예. 또는 형평성을 요구하는 인간의 심리 이런 게 모이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여론의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교를 하자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상의 어려움은 작년 2월, 3월에 민주당 그 현역 의원 물갈이하고 나서 들끓었던 여론과 그때의 여론조사 결과들.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다. 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오늘 그런 토론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모신 건 아니고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런 관점이나 견해들을 한번 전달을 하고 판단과 평가는 시청자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미래의 권력을 결정하는데 예. 제가 느끼는 기자로서의 감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내가 또 기본적으로 보수 진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직접 느끼는 거 있잖아요. 조 대표님하고 방송을 하니까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여기저기 요새 많이 나가시잖아요. 어딜 나가도 질문 안 하는 게 있어요. 예. 저한테 꼭 질문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게 통일 문제입니다. 통일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 중에서 통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조 대표님은 통일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쪽이신가요? 아니 우리 헌법이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닙니까?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3조, 4조를 요약하면은 우리의 영토인 북한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몰아내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통일해야 한다는 걸 국가 의지로서 완전히 명시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평화적 자유통일입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2천만 명이 저렇게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2천만 명의 참상에 대해서 눈 감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순간부터 한국인의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 그런데 여기 최근에 북한까지도 나와가지고 우리 통일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살자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됐다. 북한식으로 이제 각각의 독립된 국가로 살자. 이렇게 편의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기 아마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평화적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들려는 헌법이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한민족 역사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가지고 1민족 1국가의 원칙입니다. 다만 후삼국 시대하고 지금이 예외예요. 그러나 한반도에는 1민족이 국가 하나를 만들어야지 정통성 있는 국가를. 그래서 통일을 포기하면은 통일당하는 수밖에 없지. 그런데 모든 조건이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가 비겁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지금 눈앞에 통일의 기회가 왔는데 북한은 지금 노동당과 장마당이 대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노동당과 장마당이 점점 이기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통일의 결정적 찬스가 왔는데 오히려 남한에서 통일하자는 세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국민이 과연 통일을 지금 원할까요? 여론조사 해보면 한 80% 정도는 그거 괜히 들추지 말자 쪽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조금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걸 뭐 국민 여론은 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국가 엘리트가 선도를 해야 되죠. 아니 유대인들보다 더 피박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그냥 두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자체가 부도덕한 거 아닙니까? 아픈 손가락이죠. 그러나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그렇죠. 많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지. 알겠습니다. 통일 문제 잊지 말자.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 평화적 자유통일이죠.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어느 인터뷰를 가도 안 물어보길래 오늘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댓글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약간의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 파격이다는 식으로 좀 댓글도 좀 달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균형 잡힌 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수에 계신 분들 이야기도 가끔은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윤석열 내란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새롭게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어떤 처진 금에만 연연하는 것보다는 이 과도기에 새로운 금도 만들어보고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인식 이런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이야기들도 좀 안 듣던 이야기들도 늘 듣던 이야기, 비과학적인 이야기 듣고 거기 열광한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이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요즘 조합재 대표님이 원조 보수의 입장에서 분명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시길래 우리가 충분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더 하시죠. 통일 얘기해 주셨고 모처럼 나오셨는데. 예. 저는 이 교양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교양이란 말을. 예. 이 교양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말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결국 언어에서 나오는 건데, 그 지식이라는 한자풀이를 하면 말이죠. 지식 제일 앞에 나오는 게 화살시입니다. 그죠? 그게 전략이거든요. 화살시. 그 옆에 붙는 게 입구라고. 그건 경제 아니겠습니까? 식을 파자를 하면은 말씀운이죠. 그거는 인문이죠. 인문. 그다음 가운데 소리 음자. 그건 예술이거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게 창과거든. 창과. 그거는 전술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동양에서 지식을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첫째, 전략도 알고 경제도 알고 인문도 알고 예술도 알고 그다음에 전술도 아는, 두루두루 아는 사람이 지식인이다. 그 교육은 흔히 우리가 교養교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문교육이라고도 해요. 인문하면 문사철인데, 문학은 인간의 신면을 들여다보는 게 문학이고, 사는 문명 발전사 아니겠습니까? 문명의 발전사. 그다음 철학은 모든 사물의 원리를 가르치는 건데, 요게 두 개를 더 보탠다면 예술과 스포츠인데요. 요거를 고등학교 단계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면은 인간의 바탕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높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교육, 이 교육을 우리가 80년대, 90년대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고 한자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명문고등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또한 실책이라고 봅니다. 명문고등학교가 그래도 인재를 만들어내는 데거든. 아주 감수성이 풍부한 고등학교 시절에 이게 없어짐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국민교양은 내려앉고 그다음에 국가 전체를 대국을 보는 국가 엘리트가 안 나와요. 지금 설치는 사람들 가만 보면은 각 분야에서 엘리트라. 근데 넓게 보느냐, 대국을 보느냐, 그게 없어요. 되게 스페셜리스트죠. 제너럴리스트가 없고. 그래서 저는 교양의 회복, 이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청하고 싶습니다. 그 교양인이 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 앞에 거 자격증 면허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많고 경영을 하는 사람도 많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있습니다. 교양은 영화 많이 봐서는 만들 수 없고 책을 읽어야죠. 결국. 그리고 여기 좋은 책 많네요. 이런 책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책 만드는 게 상당히 돈벌이에는 힘들죠. 힘든 일인데 요새 점점 책 만드는 사람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마지막에 또 저희 메디치 미디어 출판사에 덕담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해 주신 조갑재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